계약금을 보내고 잔금 치르기 전날 밤 남편에게 대출이 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또 대출이 2천 넘게 있더군요. 이게 원래 있던 2천과 추가도 네. 원래는 4천이 넘게 있었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돌려막기를 한 거예요. 배달 음식도 줄이고 이분 나름대로는 허리띠 졸라매면서 이제 목표를 가지고 뭐고 해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거는 배달 음식이랑 예능 보는 게 전부인데 그것도 안 해가면서 이제 아꼈는데 빚이 더 늘어났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산 게 무의미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남편과 저는 너무 잘 맞는데요. 너무 잘 맞아가지고 연애 때부터 예능 보면서 술 한잔 하면서 쉬는 게 가장 좋아가지고 큰돈 쓰지도 않고 모은 돈은 없는 전형적인 바보들이었습니다. 2018년에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빚이 2천만 원이 있다는 걸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거네요. 저때 소득은 한 200만 원 언저리였대요, 남편분이. 남편분이. 네. 그러면 거의 1년치를 빚을 진 거네. 그렇죠. 야, 그래가지고 내가 난리를 치니까 본인이 이제 혼자 갚을 거라면서 되려 큰 소리 치길래 괘씸한 마음에 용돈에서 알아서 갚으라고 내버려뒀습니다. 당신 남편이 2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았는데 21년에 아이를 출산하고 그러면 200으로 이거를 2천을 갚을 수가 있나? 용돈 가지고? 이게 안 되지 않나요? 용돈을 뭐 한 180만 원 주시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됐을 거잖아요. 3년 되죠. 정도. 네. 여전히 모은 것이 없이 매일 배달 음식에 술 한잔 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우리가 또 같이 모아가지고 갚아주면 또 금방 갚는 돈이기도 한데 저희가 살던 신혼집은 앞에 나홀로 아파트에 막혀가지고 그 아파트 주차장만 보이는 뷰였는데요. 아이가 조금씩 크면서 밖에 보이는 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앞 건물 주차장만 보면 빠방빠방 거린다. 맹모 삼천지교가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앞에 주차장만 보이니까 주차장 뷰만 보이니 애한테 좀 좋은 집을 줘야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생기면은 항상 저렇게 뭔가 집에 대한 욕망이 이제 뒤늦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좀 차근차근 모아놔야 이제 저런 게 이제 생길 때 갈 수 있는 거죠.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멋진 뷰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좋은 데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의지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가계부 작성하고 쓸데없는 지출 싹 줄이고 배달 음식도 주 1회로 식비를 줄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세금으로 들어가 있는 1억조차 못 지키겠구나 싶어가지고 혹독하게 지출 줄이고 생필품 식재료도 필요한 거 적어두고 며칠 지나서 꼭 필요한 것만 사는 그러니까 정말 착실하게 아꼈다는 거죠. 옷 한 벌도 안 사고 그래서 빚 갚고 조금씩 모아야겠다는 생각에 쉴 틈 없이 일을 하고 돈도 벌고 성장도 시키고 해가지고 부동산 공부도 듣고 쉬는 날에 임장도 다니면서 1억의 대출 일으켜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사자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때까지도 이분도 소득이 이렇게 높진 않았어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내 비슷했습니다. 희망은 빚을 갚고 대출 받아서 좋은 집 사자. 라는 게 이제 희망이었다는 거죠. 제가 가진 돈으로는 준신축도 아닌 구축만 가능했지만 인테리어 안 한 곳에 들어갈 자신은 없고 인테리어 하는 동안 거주할 곳도 없어가지고 디딤돌 최대로 받고 인테리어 돼 있는 집을 구매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좀 비싼 집을 산 거죠, 시세보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는 참 이게 아쉽네요. 그래서 전 주인이 청약에 당첨이 돼가지고 인테리어한 지 2년 된 지금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샀는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계약금을 보내고 잔금 치르기 전날 밤 남편에게 대출이 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또 대출이 2천 넘게 있더군요. 이게 원래 있던 2천과 추가도 추가로 원래는 4천이 넘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돌려막기를 한 거예요. 이번 달에 원리금 상한 16만 5천 원 그러면 16만 5천 원 어디선가 필요한데 16만 5천 원 대출 받진 않잖아요. 넉넉 잡아서 한 50만 원 대출 받아놓고 그럼 다음 달 원리금 상환액이 27만 8천 원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또 이제 넉넉 잡아서 한 50만 원 대출 받고 이게 이제 슬슬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이게 소득이 유의미하게 늘어나지 않는데 대출이 저 정도면 이제 이자가 이제 사실상 생활비랑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 되면은 그냥 이대로 계속 불어나기만 하는 거죠. 계약금이고 뭐고 이때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감당해야 될 정서적 불안과 현실적으로 맞벌이 부부로 각자 역할이 나눠져 있는데 한쪽이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됐었고요. 당연하지만 내 아이에게 이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결국 매매를 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3천을 더 받았습니다. 23년 12월에 이사를 하고 몇 달 뒤에 또 그동안 저한테 200만 원 가량만 입금하고 매달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200만 원을 급여해서 또 빼돌렸었습니다. 요걸로 빚을 갚았다. 그러면 이제 4천 말고 또 있는 거는 아니고 4천 정도?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큰 게 뻥뻥 터진 것만 이분이 기억에 남는 것만 했지 실제로는 더 있다. 남편분을 갚아주면서 이분이 빚을 땡겨온 거예요. 대환해주면서 이분 앞으로 되어 있는 빚이 한 6천 정도. 그럼 더 있는 거네. 갚았는데 여기까지 갚아왔는데 현재 상태에서 이 사연자님한테 사연자님 명의로 있는 남편 명의의 대출을 갖고 온 게 한 6천 정도. 더 있을 수도 있고. 중간중간 그렇죠. 지금은 그래서 여쭤봤더니
공동인증서고 뭐고 이제 본인이 갖고 있어서 확인해봤는데 더는 없다. 더는 없다. 그리고 남편의 직업 특성상 이제 뭐 대출을 받으면 더 할 수도 없다. 이제. 안 되는 뭐 그런 이제 더 이상 대출을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어쨌든 남편이 진 빚을 그렇게 처음에는 용돈 가지고 갚아라고 했다가 찔끔찔끔 갚아주다가 이제 내가 갖고 와서 내가 갚는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아까도 잠깐 말했듯이 처음에 아예 그냥 확실하게 싹을 끊었어야 되는데 네. 그냥 싹 가져오고 싹 정리를 시켜야 되는데 보통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은 빚을 안 져요. 그렇지. 그러니까 빚을 졌다는 거는 해결이 안 돼. 네. 해결이 안 되니까 빚을 진 건데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면 결국 빚을 더 줘가지고 이제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네. 확률이 높단 말이죠. 1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살다가 한 방에 무너진 거죠. 아, 이걸 다 내가 홀로 감당해야 된다니 하면서. 그러니까 뭐 배달 음식도 줄이고 이분 나름대로는 허리띠 졸라 매면서 이제 목표를 가지고 뭐고 해왔는데 그러니까. 숨겨왔던 나.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거는 배달 음식이랑 예능 보는 게 전부인데 네. 그것도 안 해가면서 이제 아꼈는데 빚이 더 늘어났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산 게 무의미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맥이 풀려버리고 예전처럼 이제 외식하고 술 마시고 더 했다. 이제 그냥 놔버린 거죠. 그죠. 놔버려. 그렇지. 나는 어차피 이렇게 뭐 꼈는데. 빚이 6천이나 8천이나 이런 마음으로 간 거죠. 나는 열심히 그냥 여기 새가 빠지게 일하고 빚을 갚으려고 내가 한 것도 참는데 갑자기 사실은 빚이 2천이 더 있어. 이게 뭔가. 그 와중에 올해 초에는 사무실을 옮겨야 돼가지고 또 빚을 냈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업상 문제가 생긴 거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가 잘못 살아가지고 저랑 똑같은 사람을 만난 게 잘못인지 처음부터 다 그러냐고 넘긴 게 잘못인지 처음부터 이혼을 안 한 거가 문제인지 여러 가지 막 스트레스가 왔다는 거죠. 남들은 다 투자를 하는데 저는 빚더미 속에서 사니까 주식도 채권도 어려우니 부동산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아이를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 아파트를 목표에 두고 지금 무엇부터 바꿔야 될까요? 남편 보험들은 이제 4년만 더 내면 오래된 것들이라 제 것만이라도 조정을 해서 가격을 낮춰볼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빚은 대충 6천 정도인데 그 가져온 빚이 6천인데 지금 여기 딱 보시면 남편 차량이 GV80이에요. GV80이에요. 6,800을 전액 할부로 했어요. 저거는 안 갖고 왔습니다. 아직 남편분이 내고 있는 대출 잔액이 4,580이니까 1억 정도예요. 근데 이게 차량을 전액 할부를 하면 이 차에 근저당이 걸리거든요. 네. 이 차를 못 팔게 됩니다. 네. 내가 이건 내 수준에 제가 만약에 페라리를 샀어요. 페라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전액 할부로 샀다. 네. 근데 한 2달 끌어보니까 이거는 나는 유지 도저히 못하겠네. 해가지고 팔려고 해도 갚아야지. 이게 갚아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갚아야지 근저당을 해소하고 그걸 매물로 내놓고 이게 해결이 돼요. 이게 안 되면 그냥 계속 그 유지비를 내가면서 끌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분 상태가 지금 그래요. 저거를 풀할부로 땡기다 보니까 근저당 해소가 안 돼가지고 팔려고 내놔도 팔릴 수도 없고 지금 남편분 앞으로 되어 있는 대출이 저거 합치면 1억이죠. 저거는 뭐 말 그대로 대출을 좀 갚아서라도 어쨌든 중고차 가격까지 대출을 낮춰놓고 서로 이렇게 상계 처리하든지. 그렇죠. 네, 이게 왜 근저당권이 해소가 안 돼? 우리가 지분 근저당권 있으면 5억짜리 집에 3억이 근저당 설정돼 있으면 그거 팔면서 이렇게 채무 인수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문제는 5억짜리 집에 3억 대출이 이게 가능한데 5억짜리 집에 6억 대출이면 이걸 누가 사가겠냐? 그렇죠. 차가 그렇습니다. 차가. 차는 감가상각 감가상각 되니까 대출 잔액이 저렇게 걸려 있는데 차값이 4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는 기본적으로 할부로 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물론 이제 뭐 사업을 하시거나 해가지고 비용 처리하면 근데 비용도 사실 현금으로 사나 뭐 다 똑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할부로 사는 거는 사실 내가 살 수 있는 수준의 차보다 조금 더 좋은 걸 사게 되는 또 경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을 무조건 맞아버리니까 다들 10년 타야지라고 사거든요. 근데 실제로 10년을 못 타요. 한 2, 3년 타면 또 지겨워. 이게 또 할부가 끝나죠. 그러면 어차피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고 있었는데 뭐 그러니까. 요즘 100만 원 내면서 뭘 누가 갈아탈 수 있을까 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남편분 GV80이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빚이 꽤 예전부터 있으셨는데 중간에 어쨌든 저 차를 뽑았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마인드가 쉽지 않네 이거. 대략적으로 보면 한 2,400 정도 갚은 거잖아요. 지금 한 달에 내는 원리금이 한 70여만 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원금만 뭐 한 5, 60 정도라고 치면 3, 4년 전에 4, 5년 전이나 뭐 요 정도. 뭐 레이 중고를 타고 다녀도 지금 사실 뭐 모자랄 판에 지금 GV80이라는 게 좀 쉽지는 않고, 그러니까 저게 뭔가 그 나의 어떤 그 체면이나 이런 좀 보여지는 것도 중시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출도
뭐 갚아야 되지만 차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계속 빚을 지는. 제가 여쭤봤어요. 그럼 이게 차가 일단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출퇴근을 하는데 하루에 한 6, 70km 정도를 달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차는 필요하다. 1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그러면 대중교통은 얼마가 걸리냐? 그러니까 2시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있으면 되는 건 맞는데 그게 GV80이어야 할 이유는 그러니까 빚을 갚고 사업이 잘 되고 나중에 사는 거는 괜찮은데 그렇죠. 지금 뭐 당장 한 채 앞도 지금 막 막막한데 여기서 꼭 저거를 사야 되냐? 사실 아내분 입장도 저는 이해가 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빚을 갚을 수는 있잖아요. 지금 소득도 있고 하니까. 뭐 못 갚을 건 아닌데 갚으면 해결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밑이 막히냐 이거지. 계속 뭐가 하나씩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는 거잖아요.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 속상한 건 잠시고 내가 이걸 갚고 이런 미래를 그려보자. 애도 빠방 잡고 그러니까 이러고 나가는데 계속 뭐가 하나씩 나오니까 대출금도 많고 식비도 많고 차량도 돈이 많이 들고 보험도 많이 들고 개인 대출도 많이 갚아가지고 돈을 못 모은다. 육아는 포기 못하겠다.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많이 붙어 있네요. 뭐가 보면은 않아요. 육아비에 근데 200만 원을 또 쓰시네. 이 두 분이 다 이제 자영업 비스무리한 걸 하시다 보니까 이모님을 고용을 하고 또 친정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주말에는 좀 해주신다. 사실 자영업이라는 게 뭐 쉬는 날이 없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 다. 그런데 이제 주말에는 이모님도 쉬어야 되니까 주말엔 그럼 애를 누가 봐? 그래서 친정 어머님 오시는데 친정 어머님은 그냥 됐다 내가 봐줄게라고 하는데 또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한 50만 원, 뭐 60만 원 이렇게 용돈식으로 드리는데 그것도 이제 친정 어머니 그 받은 돈으로 장 봐가지고 반찬해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중에 일부는 생활비인 거죠. 생활비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보험료도 보면 57만 원이잖아요.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거 그 가족력 있는 분들이 이런 거 많이 고민하세요. 이분도 가족력이 남편 쪽에도 있고 뭐 본인도 있다고 하시는데 가족력이 있으면 저도 가족력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뭐 할아버지는 무슨 뭐 치매도 걸리셨고 다양해요. 저는 언젠가가 그런 질병에 걸릴 것 같습니다만 암보험을 가입한다고 암에 안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암에 걸렸을 때 보험을 가입하는 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면 그 궁극적인 목표를 해소하면 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럴 정도로 치료비 그까짓 것쯤이 할 정도로 못 벌면 암에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비를 적게 들게 하거나 그쪽으로 노력을 해야지 막 보험료를 20만 원, 30만 원 내면서 암보험 가입하는 거 전혀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보험료를 저게 이제 치료비뿐만 아니라 이제 암 걸리면 이제 일을 쉬게 되니까 그 생활비까지 다 나온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거시는 분들 많이 갈 필요가 그러니까 저는 없다라는 거죠. 그 요즘에 암 수술 같은 거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하게 되면 그렇게 큰 돈도 안 물론 이제 내가 좋은 치료 받겠다. 근데 실비보험은 비급여까지 다 돼. 실비보험 그 몇만 원짜리 하나랑 진단금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있으면 가족력이 있든 없든 다 해결이 대부분 될 만한 문제인데 우리는 가족력이 있으니까 남들보다는 좀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확률만 높을 뿐이지.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뭐 저는 뭐 인당 한 5, 6만 원 선이어야 되지 않을까. 많아야 정말. 3인 가구에서 60만 원 보험료는 저걸 내고도 저 그러면 1년에 거의 한 700만 원 가까이 내는 건데 저렇게 10년만 되면 7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7천만 원 모르겠네요. 20년 납이니까 그걸 1억 4천을 내가면서 거기다가 그게 또 내가 뭐 나중에 정말 한 60, 70대에 걸려버린다고 하면은 또 그때 가서 또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맞아요. 이렇게까지 과하게 할 필요가 있나? 왜냐면 지금 다른 것도 급해 죽겠는데. 맞죠? 자, 보면은 식비도 한 100만 원 쓰신다고 했는데 뭐 적게 쓰시는 건 아니지만 다른 것들이 더 있을 것이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맞벌이를 한다고 무조건 돈이 남는 것도 아닌 게 이래저래 또 나가는 돈들이 많아요. 이분들 봐요. 그 허리띠 졸라맸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게 숨만 쉬어도 지금 나가는 돈이 600만 원까지 넘습니다. 유류비도 지금 거의 뭐 50만 원 나가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요즘에 진짜 그 뭐 경차인데 전기차나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뭐 저렇게 막 몇십 킬로씩 가셔야 될 거면 그러니까 저는 1년에 3만 타면 전기차가 맞거든요. 의아한 게 아니 하루에 그렇게 6, 70km씩 달려야 되는데 왜 그때 가성비 좋은 연비 좋은 뭐 하이브리드를 사든지 그런 거를 안 사시고 GV80을 사셨을까는 가족계도 있고 그냥 한마디로 지금 줄이신 게 별로 없어요. 줄인 게 없는 것 같아요. 600만 원을 쓰면서 줄인 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 근데 이제 많이 버시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그래 더 갚을 수 있어. 뭐 보시면 한 1,000만 원 중에 주담대 상환,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 주택 청약 이런 것들. 청약 이거 25만 원씩 납입을 하고 계신. 지금 이거 넣으실 때 아닙니다. 그렇죠. 집도 있는데 집도 샀는데 25만 원씩. 뭐 이거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더 큰 거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0이든 2,000이든 벌기 때문에 이 지출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는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 돈을 좀 벌기 시작하면은. 근데 그 소득이라는 건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출은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같이 늘리는 게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로. 최대한 천천히 늘리고 소득을 빨리 늘린 다음에 자산을 사시고
자산들이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자산이 생활비를 어느 정도 충당해주는 개념으로 갈 때 이제 소비를 높이시는 거지. 소득 높다고 소비 같이 높이셨다가 갑자기 소득 꺾이기 시작하면요, 소위 말하는 가세가 기울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망했다라고 말하는 집들이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이 구조로 가시면은 안 된다. 용돈도 뭐 있고 뭐 지금 용돈뿐만 아니라 뭐 그냥 전반적으로 충분히 뭐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연비가 떨어집니다. 대출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또 알 수 없는 또 뭐 빚 뭐 또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건 너무 좀 리스크가 큽니다. 아파트는 한 5억 정도 되고 이제 주담대 4억에다가 자동차에다가 뭐 청약담보에다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많이 벌지만 실 때 다 띄고 나면은 통장에 뭐 한 3, 4천 남나? 없어요. 뭐 그 정도인 거죠. 지금 3, 4천. 보험도 아까 그렇게 많지만 다 약관 대출 받았거든요. 네. 약관 대출은 해약한 금액 90%까지 나오니까 아. 보험을 다 정리한다고 해도 네. 남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우선은 저 빚이라는 게 언제 생겼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생긴 거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한 5년간은 빚이 생긴 건 없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러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왜냐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내가 뭐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야. 근데 술을 끊었대. 끊었어. 개과천선한 근데 알고 보니까 5년간 끊었던 거야. 근데 과거에 먹었던 것 때문에 몸이 좀 안 좋으면 이제 고치면 되는 건데 알고 보니 숨어서 계속 먹고 있었던 거야.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보기엔 후자 같습니다. 아, 후자일 수도 후자일 있다.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이게 지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느낌이 어제 전화 통화하면서도 계속 들었어요. 뭐냐면 사고는 쳤어요. 사고 친 네. 당사자는 있는데 네. 그 사고를 수습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이걸 수습하려고 막 갖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정작 사고를 치는 사람은 그냥 뭐 처음에는 적반하장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괘씸해가지고 네가 갚아라고 그렇게 한 건데 이게 오히려 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나를 스트레스를 주냐. 네. 그러면은 진짜 큰일이죠. 이건 그러니까 큰 두 번째가 큰일이죠. 딱 그거죠. 그러니까 이 빚이 생긴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개가천선했네. 네. 그거 아시죠? 그 간 이식 받고 또 바로 술 먹으러 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세간이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고 방식인가 하는데 그분들은 또 그 나름의 리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간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 때문에 간이식을 받았어요. 가족한테. 그러면은 미안하잖아요. 가족의 간을 떼서 내가 받았으니까 얼마나 미안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술을 끊고 앞으로 이제 반성하면서 살아야겠다 했는데 야, 우리 술 한잔 해야지. 야 이제 나 마셔. 야 너 그러면 간 내가 왜 준 있으면 거지?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내가 이걸 왜 줬지? 어차피 본인 생각에 네. 첫째 아들이 있으니까 둘째 아들도 간이 있고 셋째 아들 간이 있고. 그러니까 야, 무슨 구미호야. 근데 그런 개념이 없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빚이 생겼다. 이럴 수 있어. 뭐 빚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면은 같이 이겨 나갈 수 있는데 내가 이제 간 떼줬는데 또 떼줘야 되는 상황이면 주지 말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기가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 이 GV80이 너무 걸려. 저는 만약에 빚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GV80부터 정리했지. 저거부터 어떻게 정리합니다. 그죠. 어떻게든 정리해서 내가 최소한 빚이 더 늘어나진 않게 하겠다. 다른 데서 빚을 내 가지고 저걸 갚으면 돼요. 갚고 그렇죠. 차를 없애버리고 네. 그 다른 데서 있는 빚을 정리하면 되는데 저거부터 정리해야지. 저거부터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거 정리하고 뭐 바로 뭐 마티즈를 끌고 가든 뭐 아니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죠. 뭐 주말에 뭐 투잡을 뛰든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면은 사실 큰 빚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지금 소득 대비. 그렇죠. 충분히 갚아요. 뭐 이분 6천만 원을 못 갚을 정도는 아니에요. 뭐 이게 조금 다 줄이면 금방 갚아요. 금방 없어요. 비수기에 1,000만 원 정도고 잘 벌 때는 2천 넘게도 그러니까. 실수령액 기준으로 이만큼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보시면 못 갚는 건 아닌데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간 이식을 해줬어. 근데 이제 생간이 됐다고 또 이렇게 되면은 더 큰 빚이 큰.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우려가 저는 네. 왜냐하면 기존에 소득 200일 때 2천 정도의 빚을 져놓고 얘기도 안 했어. 그러다가 진짜 얘기 안 할 수 없는 순간에 공개를 한 거죠. 집 저기 다음에 걸린 빚도 마찬가지예요. 계약금 치르고 잔금 낼 때 그냥 꾹 숨기고 있다가 야, 이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얘기했을 때 수습도 못하고 아무런 선택지도 없고 그냥 진짜 어쩌라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이러면 하는 순간에 그걸 얘기하는 거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거나 우선 모르는 건 맞고. 네, 아직 애 같은 느낌인 거야. 막 엄마한테 잘못한 거 끼고 걸리면 안 돼, 걸리면 안 돼, 걸리면 안 돼 하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진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학원에서 학원 땡땡이 쳤는데 학원 선생님 전화 오면 안 되는데 전화가 울리기 시작한 순간 엄마 사실 나 학원 안 갔어. 이거는 만약에 안 그러니까. 걸리는 상황이었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빚의 종류가 뭐냐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모르지만 빚의 종류도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어떤 뭐 사업이라든지 어디에 뭐 이런 썼느냐? 것들을 하다가 뭐 부득이하게 뭐 이러면은 뭐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친구한테 빌려줬다든지 뭐 보증을 섰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소비라든가. 술이나 뭐 도박 뭐 이런 걸로 생기는 분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코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번 선물 레버리지 땡겼다가 또 망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빚의 퀄리티도 중요하다. 그래서 해결이 될 것 같은 사람이면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분들은 이게 정말 충격요법을 써봐도 안 되면은 네. 이거는 진짜 이 밑 빠진 독은 버려야지 이걸 안 고쳐지면 어떡하냐고 이거를. 근데 이게 결혼 전에 7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걸 계속 소소하게 크고 작게 터져 왔는데 네. 지금도 계속 이런 상태고 오히려 지금은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 주지 말자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그러니까요. 이거는 반성이 아닙니다.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영역입니다. 이게 그런 뭐 개인 회상이나 뭐 이런 건 안 되나 보죠? 원래는 가능했었던 수준이죠. 그래요. 과거에는. 근데 이 아내분이 그렇게 야 네가 알아서 갚아라고 해도 수습이 안 되니까 자기가 대출을 내줘서 이거 먼저 갚고 또 뭐 생기면 내 이름으로 대출 받아서 이거 갚고 하다 보니까 이 빚이 나한테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따지고 보면 남편분의 빚은 GV80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상황이니 정리를 만약에 지금 따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진짜 이혼이 답이냐. 근데 이혼이 답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 결정을 내린다면 이 빚도 정리는 해야 됩니다. 가져갈 사람이 다 가져가고 현실적으로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남편분이 이제 플랜 C죠. 그러니까 과거의 빚 퀄리티도 안 좋고 뭐 상황도 다 안 좋았지만 앞으로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아내분한테 전권을 위임하겠다. 뭐 예를 들어 하라는 대로 하겠다. 뭐 차도 팔고 뭐 정리할 거 다 하고 뭐 용돈 뭐 예를 들어 뭐 40만 원으로 앞으로 한 달 살기 하겠다. 모든 걸 다 너한테 근데 주겠다. 그랬는데 삥땅 쳤던 거 아니야? 또 삥땅을 쳤다. 그월 물고 보니까 따로 이제 또 200만 따로 원 이거 200씩 빼고. 그것만 하고 딱 돈을 빼고 그러니 이제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을 수는 있죠. 이제 뭐 그러니까 남편분이 예를 들어 이제 너무 미안한 마음도 있으니까 뭐 한 30만 원에 살게라고 이제 미리 그냥 질러 놓은 거야. 사실은 안 되는데 불가능한 수준의 용돈으로 시작한 거야. 그쵸.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또 소위 말하는 빙탕을 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하지? 그래서 이분도 큰일 났다. 심각하게 뭐 헤어지는 거 고민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어쩔 것이냐 또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헤어지게 근데 된다면. 뭐 저희가 뭐 이제 가정 상담을 그쵸, 하는 할 수는 분들은 없죠. 아니지만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사실 부부 싸움의 거의 80%래요. 그렇죠. 그리고 해결이 안 되는. 해결이 안 다른 되고. 거야. 나는 그거 고기 싫다고 고기 말고 해산물 먹자고 하는 거야. 한 번씩 양보하고 두 번씩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데 네. 이게 경제적 문제 가치관이 다른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계속되면 결국에 이제 보통은 뭐 아이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이제 아이한테 어쨌든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이기도 하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만약에 뭐 헤어진다고 해도 아빠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어느 정도 분리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이렇게 그때 딱 뭐 단칼에 그럼 갈라서 이걸 못한 이유가 아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이한테 굉장히 잘하신대요. 육아 잘하시고 집안일도 잘하시고. 그러면은 아까 말한 플랜 C가 작동하지 않나? 너 40만 원 가지고 살아. 이게 안 되나? 그게 이제 그런 유형들 있잖아요. 알았어 할게 해놨는데 해보니까 이거 어렵네. 그러니까 뭐 인증서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줘 그냥. 뭐 급여도 들어오면 바로 그냥 받고 막. 그래요. 네. 완전히 강제적으로. 완전 그냥 사실상 이제 감옥에 사는 거죠. 이제. 대신 이제 현실적으로 좀 해놔야 될 게 40만 원으로 죽어도 안 돼서 삥땅을 칠 정도였으면 그래 얼마면 되겠냐. 그렇죠. 그래. 네. 현실적인 금액. 금액으로. 아까 그 2천만 원, 200만 원 벌 때 2천 알아서 갚아라고 했던 게 이미 그때부터 비현실적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도한 기준을 주고 하라고 하면 어차피 못 하실 수 있으니까 네. 넉넉하게 뭐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 주면 이걸로 친구들하고 술도 먹고 하면은 되겠냐? 대신 차는 뭐 레이로 바꿔라. 전기차 레이로 바꿔라. 뭐 그렇게 해서 동의하면 어쨌든 난 100만 원으로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구멍을 막긴 막은 거잖아요. 물이 새긴 새지만.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동의를 못 한다. 그럼 이제 답이 그러면 없지. 답이 없죠. 네. 그리고 뭐 그럼 지금 답이 빚 때문에 막 이런 거 저런 거 자산이 안 모이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빚을 갚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요. GV 80은 안 돼. 안 돼. 아 GV 60도 마음에 안 드는데 80은 안 돼. GV가 붙는 건 안 돼요. 이건 안 뭐 돼. 안 돼. 뭘 이건 안 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빚이 거의 한 6년 이상 끌고 왔는데 GV80을 지금 타고 있는 거는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네. 요거부터 해결하시고 싹 정리한 다음에 남편한테 뭐 한 네. 50, 뭐 70에 너는 알아서 하고 나머지는 다 놔줘라. 지금 저 아이폰 할부는 그런데 이 사연자님 겁니다. 그리고 사연자님도 놓지 마시고 네. 다 놔버리지 마시고 나버리면 안 돼요. 지금부터 바짝 하시면 돼. 너도 놓고 나도 놓으면 답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폰 할부는 왜 생겼냐면 저건 업무 때문에 이 일에 이제 필요하신 거라. 근데 우리가 빚을 갚을 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분은 대출 금리 높은 것부터 갚을 생각에 금액 큰 거를 갖다가 돈 생기면 그걸 갚는데 네. 여러분 금액이 크고 만기가 긴 거 주택담보대출이 특히나 그런 거죠. 이런 건 갚아봐야 느낌이 안 납니다. 네. 한 2억 3억 쌓였는데 거기에 500만 원 갚아봐야 원리금 상환에 눈꼽만치도 안 줄어들어요. 차라리 저는 아이폰 할부 같은 걸 줄여야 고정비가 확 줄어들지.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거 먼저. 그리고 비상금이 지금 전혀 씨가 말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진짜 비상금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 그러면 또 어디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고금리로. 그래서 그래서 비상금 지금 먼저 확보를 해두셔라. 보면은 대출이 많잖아요. 어쨌든 집을 산다고 해서 대출을 뭐 4억 가까이 받긴 했지만 네. 뭐 그래도 저게 빚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자도 많이 나가는 상황에서 지금 저축도 어쨌든 많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은 지금 이대로 가면 정말 이렇게 말라 죽는 길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이도 점점 커가는데. 사업에도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날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줄이는 거죠. 빚도 줄이고 지출도 줄이고 다 줄여야 되는데 네. 한쪽에서는 줄일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뭐 정말 답이 없는 거고. 근데 같이 줄일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통제권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거에 동의를 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도 해볼 만큼은 해보고 나서 그렇죠. 내가 정리하는 게 얼마나 맞겠죠. 힘든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옆에서 내가 사고를 치는데 옆에서 잘 수습을 하면 저게 별로 안 힘든 일이네라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뭔가 이제 바닥에 엎질렀어요, 물을 엎질렀어. 그러면 이제 뭐 걸레 가지고 음식을 엎질렀으면 닦고 뭐 하고 걸레 빨고 그 뒤처리가 있는데 그냥 쓱싹쓱싹 하더니 바닥이 깨끗해졌네. 그럼 별일 아니잖아.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그러니까요. 있으니. 그리고 지금 당장은 뭔가 부동산 투자나 이런 투자는 고민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빚은 뭐 갚을 것도 갚아야 되지만 돈을 버는 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선은 밑빠진 독을 우선 막는 게 먼저기 때문에 네. 그거부터 하시고 뭐 신용대출 정도 최소한 상환하시고. 자동차 대출까지 한 1억 정도는 상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집을 갈아타든 그때 가서 해야지 지금 이대로 가면은 뭐 의미가 없다. 왜냐면 판을 더 키웠는데 그때 또 만약에 빚이 생긴다거나 하면은 그때는 이제 휘청휘청하거든요. 네.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이 좋을 상황 것 같고. 청약하고 보험 이게 정리하시고 네, 보험을 좀 정리하셔요. 좀 그 해야 돼요. 지금 보험료도 내야 되죠. 보험료에 약관 대출도 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더블로 들어가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 불필요한 보험 싹 정리하고 고정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청약도 25만 원씩 25만 원씩 넣을 필요 절대 없고요. 지금 네. 집도 있고 나중에 뭐 잠깐 청약을- 멈춰놔도 되잖아요. 네, 멈춰놔도 네. 되고 멈추고 우선 급한 아무 의미 불부터 없습니다. 끄시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